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이래야 되는지 국가의 속사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JP 모건에서 나왔던 뉴스로는 금통위가 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고 다른 기관들도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올해 또 올릴 거다. 그래서 1.75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금리를 올린 지 지금 쉬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올리는 겁니다. 12월 달에 금통위가 없었으니까 11월 달에 올린 걸 계산하면은 연속 3번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25년간의 기준금리 역사를 보면은 보통 이렇게 가파르게 올릴 때 나중에 뭔가 뻥 하고 터지면서 뚱 하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보여져요. 보다시피 지금도 기준금리가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자가 늘어날 거고 이 이자를 견뎌내는 기업이 있을 거고 견뎌내지 못하는 기업들, 견뎌내는 개인들, 견뎌내지 못하는 개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겠죠. 그러다가 보통 견뎌내지 못할 때 다 같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우선은 금리 인상 초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다룰 때는 아니겠지만 우선은 시간을 두고는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역 적자라고 봐요. 지금 2달 연속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첫 번째가 되겠죠. 지금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데 적자가 났다라는 거는 잘 팔면서 적자가 났다. 그러면 결국 비용이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비용이 증가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이나 니켈 같이 광물들, 철광석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 석탄이라던가 LNG라던가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원유 가격은 떨어지느냐? 아니요, 더 올랐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적자가 더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1,200원이 넘었었던 상태였었잖아요. 그럼 환율이 1,200원이 넘게 되면은 이제 수입하는 실질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환율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질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좀 더 올려서 환율을 좀 더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고물가에다가 고유가, 이제 고환율 이런 상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요소이기 때문에 환율을 좀 떨어뜨리면은 그래도 물가가 조금 잡히잖아요. 유가도 조금 잡히게 되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환율을 떨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건데요. 막상 1,200원 선에서 더 밑으로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1,200원을 가끔씩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환율 방어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상을 빠르게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기대율 때문에 그런데 인플레이션 기대율은 지금 실제 물가 상승률 더하기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더 기대치가 반영된 율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기대율이 떨어져야 물가가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5년 내에서 거의 최대치에 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인플레이션 기대율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기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지금이 인플레이션 기대율이 2.6%인데 아마 3%를 웃돌 거로 보이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그 이상으로 나와야 돼요. 3%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IMF에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3%로 0.3% 하락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 물가 상승률은 그 위로 올라가겠죠. 실제로 소비자 물가를 1.1% 더 올라갈 것이다라 봤으니까 기대율로 치면은 3.7%대 여기서 조금 더 보정치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더 올라가면서 역성장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지금은 경제 성장도 좋지만 물가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문제는 GDP 대비 이제 개인 부채 문제인데요.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갑자기 2020년부터 급성장을 합니다. 10년 동안 표에서 보면은 250% 안으로 다 막아냈어요. 나름대로 잘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0년에 270%대로 크게 튀어 올랐고 2021년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300%를 웃돌지 않을까. 그러면은 평년 대비 너무 과도한 비율이 나오게 되겠죠. 결국은 이 부채를 개인이 떠안았다라는 거는 부채 이자도 개인들이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저금리가 아니라 고금리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이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커지게 되면 결국은 월급에서 깎아내리겠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가처분 소득, 실제로 내가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자 갚는데 돈을 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게 되고 당연히 기업도 경기가 안 좋아지게 침체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면서 경제 침체의 소재로, 단골 소재로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도 지금 대출 규제를 걸었는데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영끌 대출이 심했잖아요. 빚내서 집 사겠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를 했었어요. 제도적인 규제, 세금적인 규제를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카드를 꺼냈죠. 대출 규제, 대출을 안 해주겠다. 작년 말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기에다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연봉 이상으로 안 해주게 되고 처음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다시 풀려났고 최근에는 지금 DSR 2단계를 1월 달로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를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런 이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보다 정부라던가 중앙은행이 알고 있는 자료들이 더 빠를 건데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이런 정책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 부채도 문제지만 정부 부채도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부들이 지금 부채가 굉장히 커졌어요. 코로나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자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이런 부담을 다 떠안게 됐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 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시피 서구권보다는 그래도 아시아권들이 인플레라던가 성장률이라던가 이제 실업률을 잘 방어한 모습이에요. 지금 서구권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오히려 그 미국이라던가 유럽보다는 오히려 투자가 아시아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시아 신흥국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잘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아시아에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아 중에서도 외환 보유고액이 늘어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외환 보유고라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역 적자가 나면은 이제 외환 보유고가 빠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참고로 우리나라는 두 달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났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로 커버하면 되느냐?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면 돼요.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서 달러를 들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고 무역 적자도 두 달 연속으로 났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중국이랑 일본의 사정도 그다지 다르진 않아요. 정점을 찍고 외환 보유고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좀 독특합니다. 대만이랑 베트남은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같은 아시아 안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베트남 증시, 대만 증시는 의외로 견조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돈을 들고 와서 투자를 계속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있겠지만 여기는 해외에서 물건을 재료를 사와서 자국에서 가공해서 다시 재수출하는 형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해요. 자국 내에 밸류 체인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쇼크가 덜했습니다. 나름대로 마진을 남길 수가 있었겠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오고 있고 베트남 내에서도 지금 일감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계속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늘고 있고 베트남의 기업들의 주가가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은 인플레는 다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이 인플레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도 인플레도 우려가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지만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다른 나라들도 지금 금리 인상을 굉장히 분주히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금리 인상을 0.1에서 0.25, 0.5로 빠르게 올리고 있었고 연준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를 올해 7번 정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당연히 잘하는 행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떤 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거고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피해가 큰 나라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든 무역수지 적자든 다른 지표들은 골고루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착오가 없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